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초스피드로 이혼을 결정하게 된 여자 구독자입니다. 3년 동안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참고 지냈다는 것이 이혼을 결정하고 나니까 그냥 제 자신이 대단하기만 하네요. 혹시 주변에서 시댁 때문에 이혼했다는 사람 보셨나요? 제가 딱 그 경우거든요. 지긋지긋한 시어머니 때문에 시댁이라는 곳에 정도 크게 없었지만 남아있는 정까지 탈탈 털어버리고 미련 없이 이혼을 결정하게 됐는데요. 처음엔 시어머니가 내 결혼 생활을 망친 장본인이다 생각했는데 이혼 도장 딱 찍고 나니까 남편도 결국 한패거리예요. 시어머니가 마이크 잡고 신나게 노래 불렀으면 옆에서 남편은 반주 넣어준 꼴이라니까요. 이제 남편이라고 부르지도 말아야겠네요. 전 남편이라고 불러야죠.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워낙 사람이 드세고 참고 살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어른들 비위도 잘 못 맞추고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고분고분한 맛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 그걸 못해 언젠가 이혼할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덜어 있거든요. 저 그런 개념 없는 사람들이랑 이번에 이혼하면서 인연 싹 다 끊었어요. 거지 같은 시댁이랑 다를 게 뭐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려고요. 이제 우리 아들 사장으로 승진했으니까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다. 당장 짐 싸들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우리 아들 좀 놓아줘. 제가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지만 결국 저 이혼하라고 등 떠민 건 저희 시어머니세요. 제가 저희 집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던 날 시어머니께서 손수 싸주신 짐 앞에서 그러셨거든요. 이런 소리 듣고 나서도 그 집 구석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어쩜 정말 어머님 앞으로 제가 더 노력하는 좋은 호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의 입맛대로 절 잡아 잡수세요 하는 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도 뭐 네가 참고 살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솔직히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말이죠. 그러면 공평하게 누구 잘못인지 잘잘못을 따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면서 시댁에 대한 비판을 너무 신랄하고 걸걸하게 해서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결혼 전에 저 꽤나 고생한 인생을 살았었어요. 명문대학교 미술대학 출신이거든요. 자식 예체능 시켜보신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저 보실 때마다 돈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나 같은 딸 하나만 더 있어도 우리 집 기둥뿌리는 진작에 뽑혔을 거라고 혀를 끌끌 차시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실력이 영 없는 편은 아니어서 대학도 잘 가고 제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커리어를 잘 쌓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왕 공부한 게 있는데 대학원까지 나와서 뭐 할 거야? 네가 남들처럼 공무원 시험 볼 거야? 어쩔 거야? 평생 공부는 해본 적도 없잖아. 그러지 말고 박사까지 꾸준히 좀 해서 교수 이쪽으로 생각해보는 건 어때? 아버지 아는 분을 통해서 자리 좀 알아봐 줄게. 엄마, 나 석사 따는데도 남들보다 배로 걸렸어. 공부는 이제 더 못한다니까? 나 공부하다가 평생 늙어 죽는 걸 보고 싶은 거야? 언제나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서 빨리 시집 보내고 손주 보고 싶다고 한다며. 엄마는 대체 나한테 바라는 게 왜 그렇게 많은 거야? 공부도 해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부모님이 바라는 건 많은데 제 몸은 하나니까요. 뭘 하나 포기한다고 하면 당연히 공부였죠. 석사도 겨우 땄거든요. 이상하게 그림을 그리는 건 즐거운데 또 그림만 그린다고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니까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라고 하면 그렇게 좀이 쑤셔요. 밖에 나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대학 다니면서도 교환학생으로 외국에 나가서 공부한 시기가 길어요. 오죽하면 엄마가 너는 한국이랑 뭐 척진 거라도 있냐고 한국에 좀 붙어 있으면 뭐 병이라도 걸리냐고 타박을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박사도 접고 전시를 하고 대회에 출품하고 이걸로는 생활이 너무 안 된다 싶어서 가끔씩 들어오는 강의도 받아서 하고 그렇게 너무 숨막히지도 않는 인생을 살다가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교환학생이 길어서 대학 동기 자체가 많이 없기도 한데 몇 안 되는 친구한테 소개를 통해서 만나게 됐거든요.
남편도 저랑 학과만 다른 대학 동문이에요. 대학을 같은 시기에 나온 건 아니고 그냥 동문이라는 연결고리 하나만으로 어떻게 엮어서 소개받게 된 케이스였죠. 그 전까지 가벼운 연애는 질리게 해보기도 했었고 그 정도로 자각은 있었거든요. 결혼은 연애랑 다르게 안정적인 사람이랑 수준이 비슷한 집안이랑 해야 된다고요. 그런 모든 조건에 잘 들어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하시거든요. 시아버지께서는 아버지도 한 다리 건너 아시는 중견기업 사장님이었고 남편은 시아버지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어머님은 오랜 기간 가정주부, 남편을 명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보낼 정도로 교육에 열정적인 분이었고요. 결혼 전엔 영어 교사를 하셨었대요. 집 자체는 그렇게 잘 사는 편이 아니라고 하는데 결혼 때문에 성공한 전형적인 신데렐라 케이스라고 아름아름 소문이 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좋은데 어머님 별거 하시는 거 그거 하나가 딱 걸린단 말이지. 그렇잖아. 엄마, 낳은 시부모님 두 분 다 계셔서 예쁨 받고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혼 아닌 게 어디야? 서류상이라도 부부관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건 그래도 체면 꽤나 생각하는 집안인 거다. 이혼했다고 얘기하면 자식 결혼하는데 앞길 막을까 싶으니까 알아서 합의하고 사는 거지. 그런 사람 어디 한둘이야 요즘? 너희 고모도 봐봐라. 그냥 무늬만 부부지 같이 안 산 지가 지금 얼마나 됐는데. 별로 흠도 아니야 그건. 조건만 놓고 봤을 땐 어느 한쪽이 모자라네, 어느 한쪽이 기우네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오히려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딱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그거였어요. 시부모님의 별거 사실이요. 전 남편이 얘기를 해주어서 알게 됐는데 두 분은 이미 별거를 하신 지가 7년이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지 않고 따로 사는 거라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는 시아버지가 중견기업 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혼을 안 해주고 버티고 있는 거라는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 말고 시어머니가요. 뭔가 약점처럼 쥐고 이혼을 하면 시아버지 회사가 휘청일 정도로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니까 거의 울며 겨자 먹기 수준으로 매달 생활비 보내주면서 거의 이혼과 다름없는 별거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건 뭐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이었으니까요. 부모님 말씀처럼 요즘 세상에서 이렇게 조건 맞는 사람 우연찮은 소개로 만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능력 좋지 뭐 별거 중이시긴 하지만 시아버지에게 매달 생활비 받고 있고 돈 문제로 골치 아프게 할 일도 없으시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소한 것으로 귀찮게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했던 결혼이었습니다. 별거 중이라는 시아버지는 상견례 자리에는 또 나오셨어요. 딱 봐도 두 분이서 사이가 어지간히 안 좋으신 게 티가 나더라고요. 한 분이 말씀을 시작하시면 다른 한 분은 입을 꾹 다물고 아예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참 사연 쓰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러기도 했었네요. 상견례 자리에서 식사를 하다가 뭐 옷소매에 잘못 건드려서 시어머니가 앞에 있던 포크를 떨어뜨리셨거든요. 보통 그러면 바로 옆에서 밥을 먹고 있던 사람도 바닥에 식기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니까 뭐 걱정이 돼서가 아니라도 소리 때문에 보통은 돌아보잖아요. 시아버지는 진짜 끝까지 시어머니 쪽 쳐다도 안 보고 묵묵하게 식사만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와, 두 분 사이 정말 안 좋으셨나 보다. 차라리 이런 집에 시집을 갈 상황이면 저 가시방석에서 시집살이를 하느니 뭐 어차피 같이 살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이 떨어져 있는 게 나한텐 오히려 더 좋은 일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 저희 부모님도 당황하시고 남편은 괜히 옆에서 민망해하고 시어머니도 은근히 자존심이 세신 편이라서 티는 안 내셨지만 그 순간에 엄청 민망해하셨을 거예요. 자기 남편이 꼼짝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희 남편 옆구리를 쿡쿡 찔러가지고 저희 남편이 대신 식기 좀 새로 가져다 줄 수 있냐고 얘기를 해서 새로 받았던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거 보면서 와, 나는 아무리 결혼을 하고 남편이랑 싸우고 해도 저렇게까지 남처럼 지내는 일은 없어야지 다짐을 했었는데 웬걸요? 별거는커녕 아예 이렇게 남남이 되어버릴 줄은 꿈도 꾸지 못했네요. 내가 항상 어머니한테 죄송한 게 많아. 당신은 이런 얘기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이혼 못하고 별거하고 계시는 거
나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난 솔직히 좀 죄책감 느끼기도 하거든. 이혼하면 자식 앞길 흠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기도 하셔서 차라리 서류상으로라도 깔끔하게 이혼하시고 속 편하게 사시면 그게 어머니 인생에도 더 낫겠다 싶긴 한데 저렇게 무관심한 아버지 모습 볼 때마다 내가 어머니 인생 붙잡고 있는 것 같아서 괜히 죄스럽고 그런 마음 들어. 당신도 참 별 걱정 다 한다. 어머님이 서너 살 먹은 애도 아니고 본인도 다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니까 이혼 안 하고 계시겠지. 겨우 당신 때문에 이혼 안 하고 저렇게 계시겠어? 굳이 지금 이혼하실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시거나 어머님이 당신 때문에 이혼 안 하는 거라고 대놓고 말씀하셨어?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셨으면 정말 별로인 것 같다. 그건 그냥 자식한테 죄책감 주는 거밖에 더 되냐고. 하여튼 그런 건 당신이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쓸 그럴 일 아닌 것 같아. 아직 결혼도 안 한 나한테 할 얘긴 더더욱 아닌 것 같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나 그런 깊은 사연까지 알고 싶지 않아. 약간 최악의 남자가 아닐까 쎄한 느낌도 있었어요. 최악의 남자가 뭐냐고요? 지독한 효자요. 남편은 어머님이 이혼을 못하고 이렇게 살고 계시는 이유가 본인 때문인 것 같다는 소리를 정말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앞으로 펼쳐질 결혼 생활에 대한 단서인 줄도 모르고 그냥 결혼도 하기 전부터 나한테 듣기 싫은 귀찮은 소리 하는구나. 대강 그렇게만 생각하고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소리를 사전에 원천 봉쇄해버렸죠. 알겠는데 그 소리를 왜 결혼도 아직 안 한 나한테 하는 거야? 별로 안 듣고 싶어 하고요. 남편도 머쓱해 하면서 그냥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얘기하고 넘어가고 말았죠.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어머님과 남편의 관계가 더욱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어머님은 마치 본인의 별거가 아들을 위한 대단한 희생을 선택한 것인 양 행동하시면서 그걸 저희 남편에게 목줄처럼 채우고 쥐고 흔드시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긴 하지만 이후로 말씀드린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더군다나 제가 시집을 오고 나서 그 증세가 더욱 심각해지신 것 같았거든요. 아마 집안에 그래도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힌 사람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대번에 눈치챘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사사건건 지적하는 사람이 어머님 눈에선 얼마나 눈엣 가시였겠어요. 저것만 없으면 내가 아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왜 저렇게 톡 튀어나와서 나랑 내 아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고 해야 될까요? 저한테 맨날 그런 소리를 입에 달고 사셨거든요. 요즘 애들은 다 그런다니? 아니면 너만 유난히 그런 거니? 네가 아무리 외국 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러더라도 여긴 한국이고 시댁이다. 그렇게 네 맘대로 다 하고 너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살 거면 시집 오지 말았어야지. 항상 시어머니한테 무슨 소리를 할 때는 머릿속으로 이게 내 부모한테도 할 수 있는 소린지 생각하고 얘기를 하란 말이야. 누가 들으면 제가 시어머니한테 욕이라도 하고 크게 개긴 줄 알겠지만 전 그냥 제 생각을 얘기했던 것 뿐이었거든요. 친정 부모님한테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들이요. 제 얘기가 듣기 불편하셨던 건 시어머니 한 분뿐이셨던 것 같은데 사사건건 제 얘기를 하실 때마다 너 그거 너희 부모님 앞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대체 뭐 때문에 싸웠냐고요? 싸우는 이유가 대단하면 제가 납득이라도 하죠. 첫 번째 전화기 싸움이고요. 시집 오고 나서 얼마 안 되어가지고 매일같이 전화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가 시집을 오기 전에 아들이랑 항상 퇴근 시간에 전화를 하셨대요. 전 40대의 아들이랑 그렇게 매일같이 통화를 하고 있다는 것도 좀 기겁할 일이긴 한데 둘이서만 실컷 하면 되지 거기에 나를 갑자기 왜 끼우나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어머님, 아들이랑 항상 통화하시던 거 앞으로도 항상 아들이랑 통화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제가 어머님이랑 남편이랑 매일같이 통화하는 거 불편하다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굳이 제가 매일같이 남편이랑 같이 전화를 드려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 친정에다도 그렇게 전화 안 하는데요?
둘이서만 하면 그만이지 남편한테 전화해서 한 소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같이 사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런데 왜 전화를 매일 혼자서 하냐고요. 그 얘기를 듣고 이건 초장에 확실히 해둬야 할 문제다 싶어서 제가 딱 못을 박았죠. 그니까 대번에 그러세요. 나중에 자기 시어머니 잘못돼서 어디 병원에 실려가도 병문안 한 번을 안 와볼래라고요. 어떻게 논리가 그렇게 비약이 될 수 있는지 기가 막힌데 하여튼 그때부터 어머님과의 묘한 기싸움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희 어머님 진짜 건강해요. 건강하실 수밖에 없죠. 그 나이에 건강 염려증이라도 있는 것처럼 매일같이 녹즙 배달시켜 드셔. 좋은 거 아들 며느리 챙겨주신 모습은 못 봤는걸요? 본인이 다 가져다 드세요. 남들은 경련으로 받는 비싼 건강검진도 매해 받고 계시고요. 어딘가 아픈 게 있으면 다른 게 아니라 병원에서 제일 먼저 알아봤을 테죠. 그런데 저렇게 저랑 한 번씩 기싸움을 하고 나서는 꼭 어디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정확한 병명도 없이 그냥 무작정 아프다고 하면서 저희를 부르시는 겁니다. 전 이미 그게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꾀병이라는 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 남편을 혹시라도 자기 어머니가 잘못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퇴근길에 어머니한테 들려봐야 할 것 같다고 하고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나 죽으면 장례식이나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프다니까 병문안을 오는구나. 엄마는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요. 아프다고 해서 이 사람도 얼마나 걱정했는데 죽이랑 사가지고 왔으니까 입맛 없어도 먹어요. 잘 먹어야 금방 낫지. 그래도 시어머니 아프다고 하시는데 모른 척 안 가면 그때는 더 큰 난리가 날 것 같아서 가고 싶지 않은 것 꾸역꾸역 발걸음을 떼가지고 죽이라도 사들고 가면 안색은 멀쩡해 보이는데 어디서 보신 건 있으신지 머리에 수건 하나 얹고 침대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들으라는 듯이 장례식에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하셨냐고 그러시는데 왜 저렇게 사람이 유치한 건지 아들 걱정 받으면 그제서야 겨우 기력 차리는 척 하는데 솔직히 진짜 아프실 수도 있겠죠. 그래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어머님이 진짜로 나이 때문에 기력이 딸릴 수도 있고 아프실 수도 있는데요. 입맛 없다고 죽도 너네가 다 가져가라고 그래놓고 제가 용돈 챙겨드린다고 가방에서 봉투를 빼다가 지갑을 흘려서 그거 찾으러 다시 들어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수건 떼고 부엌에서 죽그릇 다 열어놓고 식사 열심히 하고 계세요. 본인도 머쓱하신지 저희 보고 그래도 너네 오고 나니까 기운이 좀 난다 이러시는데 남편은 착한 건지 멍청한 건지 다행이라고 이러고 자빠졌고 전 어쩜 저렇게 사람이 간사하고 못됐을까 그런 생각만 하는 거죠. 저렇게까지 나를 이겨먹고 싶으실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튼 저도 보시면 알겠지만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 반복되고 나니까 이거 어머님한테 저까지 목줄 잡혀서 질질 끌려다니는 느낌이 들고 바보 같은 남편은 어머님 얘기 다 들어주고 있고 이 집에서 꼭 저만 왕따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남편하고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해봐도 남편이 어머니는 나이도 있으신 네가 꼭 그렇게 대들 필요가 있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참고 넘어가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은근히 저를 같이 누르려고 하는 느낌이 드니까 저도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폭발해버린 거죠. 아니 그렇게 엄마 찾아가면서 살 거면 대체 결혼을 왜 한 거야? 누구 인생 망치려고? 당신 똑바로 얘기해봐. 당신 가족이 대체 누군데? 어머님이야? 아니면 나야? 왜 이것도 유치한 질문이라서 대답을 못하겠니? 나 정말 궁금해서 그래.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어떻게 가족이라고 믿고 살아야 될까? 슬슬 걱정돼서 그런다고. 나중에 내가 애 낳고 있을 때 당신의 어머니가 머리 조금이라도 쑤신다고 하면 거기 뛰어가고 있을까 봐. 난 그런 식구 필요 없으니까 당신도 처신 똑바로 해. 더 이상 나 가르치려 들지 말고 알겠어? 제가 그렇게 짐을 싹 싸들고 밤중에 달려갔던 적도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뭐 살면서 한번 싸워서 언젠가는 이렇게 짐 싸들고 친정 쫓아올 줄 알았다는 반응이셨죠. 남편은 뭐 어머님이랑 합심해서 저를 엿먹이려는 생각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냥 말 그대로 너무 착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태 그 나이 먹도록 어머님한테 내내 휘둘리며 살았던 거고요.
오밤중에 친정으로 달려와서 저희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자기가 다 모자라서 이 사람이 친정까지 찾아오게 만들었다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하는데 또 마누라라 그런지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화를 안 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그렇게 남편한테 붙들려가지고 짧은 가출이 끝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당신 기분 상한 것도 이해해.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독립을 못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도 알고 있어. 이걸 고쳐야지 하는데 쉽지가 않네. 당연히 나도 당신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내가 얘기했잖아. 나 때문인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크다고. 어머니한텐 정말 그 죄송한 마음 때문에 더 잘하는 거야. 달라져야지. 죄송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식으로 잘해야지. 부모랑 자식 사이는 원래 그런 거야. 부모님은 그러더라도 내가 잘 살고 있는 모습만 보여줘도 마음이 뿌듯한 게 부모라고 그랬어. 나한테 순종하고 종처럼 부려먹을 수도 있고 입안에 혀처럼 굳은 자식만 예뻐하는 게 부모가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달라지자.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야. 좋은 부모니까. 뼈가 있는 얘기였죠. 애초에 기대도 안 했거든요. 좋은 부모의 역할이실 거라고요. 그런 역할이었다면 애초에 이런 문제가 생길 리도 없었겠죠. 남편은 제가 그 새벽에 짐 싸들고 나가서 친정으로 갔던 게 꽤나 충격이었나 봐요. 전 그렇게 해서라도 남편의 버릇을 초장에 확실하게 고쳐놓고 싶었습니다. 누가 자기 가족인지 확실하게 알고 과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선을 그어놓고 싶었거든요. 한동안 자기 가정에 충실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어머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저랑 선약이 있으면 오늘은 어려울 것 같다. 오늘은 집에 일이 있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거절하니까 어머님도 약이 오를 대로 오르신 거죠. 이게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내 아들을 이런 식으로 뺏기는구나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의 그 사건이 터지게 됐습니다. 저도 미술 공부를 오래 하면서 교수직은 당연히 꿈도 꾸고 있지 않았지만 그냥 집에서 작품 활동도 계속 쉬어가면서 있으니까 괜히 마음이 헛헛하더라고요. 그러다 평생교육원 시간 강사 자리가 갑자기 펑크가 났는데 메꿀 사람이 없다고 혹시 해볼 생각이 있냐는 제안을 받아서 시간 강사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직은 계약직이었지만 원래 이쪽 일이라는 게 연줄이 좋아서 자리만 잘 잡으면 다음 학기도 그 다음 학기도 꾸준히 수업을 받아갈 수 있는 일이니까요. 주어진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고 무조건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제가 수업을 나간다고 하니까 집안일에 그럼 소홀한 게 아니냐 못마땅해 하셨던 시어머니였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나가서 사회생활 한다는데 대놓고 뭐라고 하시진 못하고 혼자 꽁에 있기만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어머님 생일 얼마 앞두고 그 일이 터지게 된 겁니다. 예, 안 바쁘지? 내 생일이 다음 주잖니? 내가 지난번 백화점에 들렸는데 아주 마음에 쏙 드는 가방이 있어서 말이다. 어차피 생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선물로 받을 바에야 아니 이렇게 미리 가서 같이 선물 고르면 좋겠다 싶어서 백화점 좀 가게 우리 집으로 와라. 뭐 예전에 백수였을 때야 어머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런 게 기분 나쁘긴 하더라도 가능이야 할지 몰랐겠지만 저도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요. 최소한 사람을 부르기 전에 스케줄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 게 예의 아닌가요? 당연히 내가 부르니까 와야지 하는 말투와 태도에 기분이 상했지만 웃으면서 일정을 확인해 봤어요. 하필이면 제가 강의를 나가는 평생교육원 원장님과 식사 선약이 되어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저도 가족 일이라면 열일 제쳐두고 먼저 나서는 타입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찾아온 기회인데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저 죄송한데요. 저 요즘 강의 나가잖아요. 이게 강의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서 그날 하필이면 평생교육원 원장님이랑 식사 자리 선약이 되어 있거든요. 어머님 마음에 드시는 가방 있으시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오며 가며 주문을 넣던지 할게요. 같이 가서 보시고 싶으신 거면 저희 약속을 조금만 미루면 안 될까요? 이 약속은 정말 옮길 수가 없는 약속이고 몇 주 전에 미리 잡아놓은 약속이라 그래요.
어머님이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아니면 저희 생일 당일에 식당 예약해뒀으니까 밥 다 먹고 태화 씨랑 같이 가요. 제가 말한 것 중에 뭐 사람 기분 상하게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나요? 전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체 어머님은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핀트가 나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마 마지막 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밥 다 먹고 남편이랑 같이 가자는 얘기요. 며느리 돈 좀 써보려고 했더니 남편이랑 같이 가자고 했으니까 결국 내 아들 돈으로 생색 내는 거 아니냐. 저희 어머님이셨다면 충분히 이것 때문에 열이 받으셨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 말씀도 없이 전화를 툭 끊으시길래 전화가 끊겼나 하고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까 안 받으세요. 그때 눈치챘죠. 아, 또 뭐 때문에 기분이 몹시 상하셨구나 하고요. 본인이 안 받으시겠다는데 어떡해요? 저도 다시 전화를 안 걸었죠. 그랬는데 저랑 전화 끊으시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한바탕 하신 모양이에요. 얘는 자기 시어머니 알기를 아주 바닥으로 한다. 나를 무시한다 하면서 난리를 치셨대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남편이 물어보기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전해줬죠. 남편도 어느 부분에서 기분이 상하신 건지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깊은 뜻을 어찌 저희가 알겠습니까? 하여튼 남편은 그랬대요. 생일에도 오지 말고 앞으로 부모 자식 인연 끊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넌 그냥 네 마누라 하나 평생 끼고 살라면서요. 그동안 남편이 저 때문에 어머님한테 조금 소홀했었는데 아마 이걸 구실 잡아서 아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면서 그래도 어머님한테 한번 다녀와야 할 것 같다고 그러게. 정 가고 싶으면 당신만 가라고. 난 가서 같이 비위 맞춰줄 생각 없다. 딱 잘라서 얘기를 했죠. 그렇게 나갔던 남편이 한참 있다가 잔뜩 풀이 죽은 얼굴로 들어오더라고요. 식당 예약은 예정대로 가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래도 어머님이랑 좋게 잘 풀었나 보구나 생각했었는데 그날 새벽에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남편의 서재를 보고 시겁했다니까요. 당신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야? 반성... 설마 이거 어머님이 쓰라고 시키신 거야? 당신 미쳤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나이 먹고 반성문까지 써? 자다가 깨보니 옆자리에 남편이 없어서 깬 김에 물이나 마실까 하고 나왔는데 서재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남편이 임원 승진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어서 회사에 일이 바쁜가 보다 생각했는데 손으로 뭔가 열심히 적고 있더라고요. 커피라도 한 잔 내려줘야겠다 싶어서 가보니까 저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요. 반성문입니다. 남편이 열심히 쓰고 있던 종이를 확 낚아채서 읽어보니까 내용도 가관이에요. 구구절절 어머님한테 잘못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기가 막혀서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실토를 하더라고요. 좋게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반성문만 써오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는데 그럼 어떡해. 당신한테 대신 쓰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쓰고 있잖아. 정말 평소에 하던 대로 하고 조용히 좀 넘어가면 안 될까? 나도 당신이랑 어머님 사이에서 이러고 있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제발 나도 좀 이해 좀 해주라. 지금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당신 제발 정신 좀 차려. 다들 미쳤어 정말. 남편 나이 40대 후반입니다. 그 나이 먹고 부모님한테 반성문 쓰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아닌 것 같거든요. 써서 보내라는 사람도 기가 막힌데 그래도 어떻게 하나 진짜 인연 끊고 살 순 없지 않냐면서 또 그걸 순순히 쓰고 있는 사람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제 남편이라는 사실이 제일 기가 막히고요. 그걸 다 해주는 착하고 등신 같은 아들을 두셨으니까 시어머니 버릇이 점점 더 나빠지는 거라고 생각했죠. 진짜 그날 이후로 기분이 너무 상하고 남편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다. 내 앞에서는 내 말을 들어주는 척하고 있지만 결국엔 자기 어머니 기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누구보다 내 편이 되어줘야 할 사람인데 사실 알고 보니 내 편이 아니라면 내 편이 아닌 것도 모자라서 나랑 제일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여튼 그날 이후로 저희 세 사람은 모두 다 서먹해졌습니다. 남편은 또 제 눈치 보느라고 시어머니를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또 시어머니는 저한테 눈치를 주고, 전 그런 시어머니를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게 되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왜 시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는지 저도 어렴풋이 이해를 하게 됐다고 할까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생일상 잘 받아 드셨답니다. 가방이요? 안 샀죠. 남편이 또 어떻게 알고 사서 전해드렸어요. 제가 사드리는 거라고 하면서요. 안 사길 잘했다고 생각한 게 또 가방 끌어안고 자기 아들 예뻐 죽겠다는 듯이 쓰다듬으시면서 그러세요. 내가 아들 잘 둬서 이런 선물도 받아보고 얼마나 좋아, 어? 아들 잘 키운 보람이 있다니까 정말. 어머님도 참, 이 사람이 사준 거라니까요. 식당 예약도 다 이 사람이 했다는데 왜 자꾸 아들 잘 뒀단 소리라고 그러실까? 속으로 얼마나 비꼈는지 몰라요. 그게 너희 엄마와 너의 가장 큰 문제란다 하면서요. 시어머니도 은근히 대놓고 티를 내셨죠. 모임이 있어도 저한테 말 절대 안 걸고 모든 얘기는 남편 통해서 얘기를 전달하는 어른스럽지 못하고 치졸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뭐 줘야 감사하더라고요. 어머님이랑 말 섞기 딱 질색이었는데 그렇게 나서서 안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어머님이랑 저랑 유일하게 시댁 와서 뜻이 맞았던 순간이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한 걸 떠나서 저도 당한 건 갚아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다시 생각을 해봐도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골탕 먹인 게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나름대로 복수의 칼날만을 갈고 있었거든요. 제 성격이 원래 그래요. 먼저 건드리지 않으면 맞서서 치는 일도 없지만 누가 먼저 딱 한 대 친다. 그러면 그때부터 상대방이 아무리 싹싹 빌어도 절대 안 봐주는 거거든요. 시어머니가 싸움 상대를 골라도 너무 잘못 고르신 거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신 것도 아니고 뽑아버렸다고 해야 맞으려나요? 시댁이 그렇게 저를 열받게 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때 저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잘 나가고 있었어요. 평생교육원 원장이랑 시댁과의 갈굼이랑 맞교환한 식사 자리를 가졌었다고 했잖아요. 다음 학기 수업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더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해외 출장 제안이었어요. 학교에서 평생교육원 강사 몇 분과 교수님들이랑 다 같이 예술을 테마로 해서 해외 연수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교육도 하고 해설도 하고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학력도 좋고 강의 경험도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서 본인이 추천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제가 교환 학생도 했던 곳이어서 미술관이나 지리도 빠삭했거든요. 그래서 더 자신 있기도 했고 이렇게 나서서 기회를 주신다는데 걷어찰 수가 없다 생각을 했죠. 남편한테도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뭐 그동안 쌓인 건 둘째치고 남편 승진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이렇게 긴 일정으로 집을 비운다는 게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내 승진 소식보다 몇 배 더 좋은 소식인데 당연히 가야지. 그리고 요즘 핸드폰도 다 로밍되는데 뭐 좋은 소식 있으면 나도 바로 연락할 테니까. 당신도 해외 나가 있으면서 무슨 일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해. 너무 잘됐다. 나도 어차피 승진 통보 확정되면 며칠 동안은 정신 없을 것 같아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건 그렇고 당신 출장 가는 거 어머니한테 연락 한번 해줄 수 있을까? 그래도 일주일 넘게 집 비우는 건데 당신이 나중에 나 통해서 알게 되시면 그것도 서운해하시겠다 싶어서. 귀찮겠지만 뭐 문자라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찾는데 해외 출장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기분 상해 하실 것 같다면서요. 남편도 저랑 어머니랑 부딪힐 때마다 큰 싸움이 난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더욱 조심스러웠겠죠. 어려운 부탁도 아니었고 저도 그 정도 싸가지는 있는 며느리라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거의 통보에 가까운 전화이긴 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해외 출장 가는데 시어머니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저 갔다 와요. 통보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땐 아무 말도 안 하고 끊으셨다가 몇 분 후에 다시 전화가 왔더라고요. 대뜸 한다는 소리가 밥은 이러세요. 밥 먹었냐는 얘기인가 했는데 저 말고 아들 밥이요.
너 집에서 살림한다는 애가 8박 9일 집 비우면 우리 아들 바보는 어떻게 한다니? 제가 언제부터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님, 저도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걱정되시면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태화 씨랑 같이 식사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그 기간 동안 도우미 아주머니라도 부를게요. 제 돈으로요. 인정해요. 저도 순간 기분이 나빠서 얘기를 좀 세게 하긴 했죠. 그런데 저희 얘기 듣고 기분 안 나쁠 수 있는 사람도 있나요? 며느리가 좋은 일 생겼다는데 축하 얘기는 한마디도 없이 아들 밥 못 먹을까봐 대뜸 걱정부터 하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냥 저도 기분 나쁘게 티 확 내면서 그럼 어머님이 저희 집 오셔서 남편 밥 챙겨주시면 되시지 않냐. 제가 살림 못할까봐 그렇게 걱정되시면 도우미 아주머니라도 불러놓고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또 도우미 아주머니 쓴다고 하면 너 평소에도 살림 네 손으로 안 하고 도우미 아주머니 부르냐. 내 아들 돈으로 그렇게 함부로 펑펑 쓰고 사냐 뭐라고 하실까봐 내 돈으로 부른다고. 하여튼 제가 시집간 이후로 시어머니랑 기싸움하면서 그렇게 사람이 유치해지더라니까요. 그렇게 마음 편치 않은 상태에서 해외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간만에 남편 시어머니 다 떼어놓고 저 혼자 나와서 일을 하니까 이상하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제 모습을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공부 다시는 하기 싫다고 내 팔자의 교수는 무슨 교수냐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반짝이는 제 모습을 보니까 다시 공부를 시작해볼까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해외 출장을 나가 있으면서 남편의 승진 소식도 듣게 됐고요. 거의 내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했지만 그래도 확정이 될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거든요. 임원 승진이 쉽지 않잖아요. 정말 고생했네. 잘 됐다. 난 당신이 잘할 줄 알았어. 나도 여기서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님도 많이 좋아하시지? 안 그래도 오늘 저녁에 집에 오신다고 같이 저녁 먹자고 하시더라고. 어머니랑 집에서 같이 저녁 먹어도 괜찮지? 제가 남편한테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들 집에 어머니 오는데 그런 걸 왜 눈치 보면서 나한테 물어보냐고. 나 그렇게 엄마랑 아들 사이 갈라놓는 사람 만들지 말라고 딱 잘라 얘기했어요. 전 그 뒤로 한 이틀간 일정을 더 소화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요. 남편 승진 소식에 기뻐하시며 면세점에서 선물을 바리바리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늦었지만 남편 축하 파티를 해줘야겠다 하고요. 오는 길에 배터리가 다 돼서 남편한테 연락 온 줄도 모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마주했던 장면이 뭐였는 줄 아세요? 집 앞에 놓여진 커다란 박스와 창고에 박아두고 쓰지도 않았던 제 여행 캐리어. 그 앞에 서 계신 시어머니였어요. 택시에서 내려서 잠도 덜 깨가지고 내가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시어머니가 치매라도 오신 건가 싶었다니까요. 이게 다 뭐냐고 황당해가지고 물어보는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저보고 대뜸 나가래요. 이제 우리 아들 사장으로 승진했으니까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다. 당장 이좀 싸들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우리 아들 좀 놔주어라.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일단 알겠으니까 제가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그러는데 핸드폰 좀 잠깐 빌려달라 말을 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죠. 야, 너네 엄마 치매야? 아니면 너네 가족들 다 같이 미치기라도 한 거야? 니네 엄마가 지금 짐 다 쌓아놓고 나보고 이혼하라고 나가라고 하는데 너 알고 있었어? 시어머니는 지금 자기한테 무슨 말버릇이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남편은 당황한 목소리로 거기서 엄마랑 더 싸우지 말고 우선 호텔로 가 있으랍니다. 자기가 저녁에 와서 다 얘기하겠다고 왜 문자했는데 안 보냐면서요. 말하는 꼬라지를 딱 보아하니까 남편 놈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핸드폰을 벽에다가 팍 집어 던졌습니다. 시어머니도 화들짝 놀라서 뭔 말을 못하더라고요. 박스에 있는 짐은 택배로 보내세요. 안 그래도 이 거지 같은 시댁은 내 발로 나가려고 했는데 짐까지 알아서 싸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아들 평생 끌어안고 평생 그렇게 손발도 없는 인간처럼 만들면서 그렇게 둘이서 잘 사세요.
괜히 결혼해서 남한테 피해 끼치지 마시고 아셨어요? 그리고 저 정말 이대로 당하고만은 안 있어요. 각오하세요. 저 어른한테 말하는 거 보라고 기가 막혀 하는 시어머니 앞에 침을 탁 뱉고 캐리어를 끌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또 짐을 쌓아들고 들어온 딸을 보고 이번엔 또 대체 무슨 일이냐고 저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엉엉 울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다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시댁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니까 가만히 있으실 부모님이겠어요. 아버지도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셨죠. 제가 그동안 나름대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에 대해 알아보았던 걸 부모님께 전부 말씀드렸고 제 얘기를 듣고 아버지도 여기저기 연락을 하시더니 저에게 연락처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방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받은 연락처에 전화를 걸어서 한참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같이 누군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그 미친 시어머니였죠. 야, 너 대체 뭐야?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길래 나한테 이혼 소장이 날아와? 지금 별거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어? 너 우리 박간 양반한테 연락했어? 네가 그런 거야? 네, 맞습니다. 얼굴 한 번밖에 못 봤던 예비 시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이혼 못하고 여직 묶여있는 이유가 어머님한테 반협박당하고 있었더라고요. 바람펴서 이혼하는 거다. 귀책 사유는 전부 아버님한테 있다. 아들까지 합세해서 그러고 있으니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거라고 매일같이 협박을 하셨대요. 제가 시댁 생활을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당할 때마다 알아봤던 것도 그거였습니다. 저도 시어머니 약점 하나 정도는 쥐고 살아야 시댁 생활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알아보니까 더 가관이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행동만 봐도 악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까도 사람 못된 게 양파처럼 나오는 게 짐 싸서 친정에 오자마자 시어머니 악행 부모님에게 전부 다 까발리고 아버지 통해서 시아버지 연락처 받아서 연락드렸어요. 그리고 이혼하시라고요. 그냥 이혼소장 시원하게 접수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이혼 소송에 도움될 만한 소스 좀 넉넉하게 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퀵으로 바로 보내드렸거든요. 어머님이 결혼 생활 중에 회사 돈을 얼마나 횡령하셨는지, 별거 중에도 사람들한테 아버님 이름 팔고 다녔는지, 귀책 사유 만들려고 일부러 돈 주고 사람 사서 아버님에게 접근시켰던 것까지요. 어머, 소장이 벌써 갔나 봐요. 빠르기도 하네. 내 가정 파탄 내놓고 본인 가정은 지킬 생각이셨어요? 전 원래 눈엔 눈, 이에는 이인 사람이거든요. 그러게 결혼 생활 잘 좀 하지 그러셨어요. 어제 아버님이랑 통화해보니까 아버님이 아주 결혼 생활에 학을 떼시던데요. 그 인간 아내라고 부르지도 말라면서요. 어머님이 얼마나 결혼 생활을 제대로 못하셨으면 아내 역할을 제대로 못하셨으면 별거 중인 남편한테 그런 소리나 듣고 사세요? 너무 한심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혼 생활 중에도 어머니 보면서 매일같이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하시는 거 보니까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님처럼 안 살 수 있는 방법이요. 그냥 속 시원하게 이혼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한 여자라는 꼬리표 달고 사는 건 저도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해서요. 엿 좀 먹이고 나와야겠다 했는데 어머님 표정 보니까 제대로 먹으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네요. 야, 너 미쳤어? 네가 나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내가 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만히 안 둘 거야. 두고 봐. 내가 너랑 아주 오늘 끝장을 볼 테니까. 그러고선 어머님이 저한테 곧장 손을 뻗어 제 머리 끄덩이를 꽉 움켜쥐셨습니다. 머리채를 잡으려다가 실패하신 것 같긴 한데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저희 엄마께서요. 진짜 평생 누구한테 손 한 번 안 올려본 사람이거든요. 평소에도 얼마나 성격이 차분한지 저한테는 큰 소리 내도 다른 사람한테 소리 지르는 모습 한 번 본 적이 없었는데 현관에서 야 하고 소리를 지르시고 몸을 파들파들 떠시더니 저희 시어머니 뺨을 시원하게 쫙 올려붙이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옆에서 보다 놀라실 정도였죠. 어디 감히 내 앞에서 내 딸을 가만히 안 놔둔단 그딴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내 딸을 네가 가만히 안 놔두면 어떡할 건데? 어? 내 딸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순간엔 너랑 네 아들 둘 다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니까 어디 그딴 소리 내 앞에서 한 번만 더 해. 알겠어? 그러고서는 시어머니를 거의 떠밀듯이 문 밖으로 밀어버리고는 쾅 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곤 저를 붙들고 괜찮냐고 대체 저런 집에 너를 시집 보낼 생각을 한 우리가 바보라고 하면서 저를 붙들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냥 속 시원하다는 생각만 했지 한 번도 서럽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엄마 아빠 품에 안기고 나서 눈물이 쏟아지는 걸 보니 저도 그동안 마음에 쌓아둔 응어리가 많기는 많았나 봅니다. 남편 놈은 뭐하고 있었냐고요? 사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어지간히 등신이잖아요. 자기 엄마가 여기까지 와서 그 난리를 피우는 동안에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사실을 알았는지 아니면 제가 호텔이 아니라 친정에 와 있다는 걸 알게 된 건지 뒤늦게 저희 집에 사과하려고 부랴부랴 뛰어왔더라고요. 아마 남편은 제가 친정집에 와 있는 이유가 늘 그랬듯이 제가 남편이랑 싸우고 남편 친정집에 잠시 가출하는 그 정도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이미 낮에 지 엄마랑 한바탕 하고 가족들과 같이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자네가 아직도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어? 부모가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 자네도 정상이 아닌 거야. 자네는 가족이 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건가? 내 딸을 보내놨으면 귀하게 아껴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자네 얼굴 보면 나도 더 이상 좋은 소리가 안 나갈 것 같으니까.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얼굴 뵙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장인어른은 누가 네 장인어른이야? 사람 불러서 패버리기 전에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알겠어? 아버지가 그렇게 호통을 치고 한참 문 앞에서 서성거리던 남편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남편에게 장문의 문자가 왔는데요. 사과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사연에 옮겨드려야 하는 건 맞지만 제가 남편한테 그런 문자가 왔다는 것조차 너무 화가 나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잘못을 무마하려는 것 같아서 기가 막혀가지고요. 문자를 받자마자 삭제를 해버린 통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서 대체 무슨 내용으로 왔는지 아직까지 모르겠나요. 그 문자를 마지막으로 시댁 식구들에게는 다시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도록 차단을 해놓은 상태예요. 물론 지금은 연락을 하고 있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혼 소송이 한참 진행 중이거든요. 이왕 갈라설 거 확실하게 갈라서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동안 저도 일을 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돈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최고로 좋은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 선임해서 마지막으로 가장 큰 복수를 준비하고 있어요. 받아낼 거 다 받아내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가장 큰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본인의 이혼과 더불어 자기 아들 이혼남 타이틀 얻게 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거액의 위자료를 뜯어내 보려고 했던 시어머니의 이혼 소송도 아버지 통해서 소식 들어보니까 돈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이혼으로 끝날 것 같다고. 이미 집이며 뭐며 받은 것들이 분할 재산에 해당되어서 시어머니가 노리고 있었던 회사 지분이나 아들 몫으로 챙겨주려고 했던 것들은 한 푼도 못 받게 될 것 같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됐네요. 혹시라도 시어머니에게 이 사연이 닿게 된다면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아들이랑 둘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에 딸 하나, 세 아이의 엄마인 40대 여성입니다. 결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아이 셋을 낳고 키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전혀 아니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나마 아이들이 좀 커서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하면서 저도 여유가 생겼죠. 그래서 전 그 생활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이맘때 제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고 그 사건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났는데 말이죠. 남편을 만난 것은 부모님의 소개였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불교대학을 다니시는데 그곳에서 알게 된 분이 다리를 놓은 것이죠. 몇 번을 만나면서 차분하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정반대의 사람이구나 싶었지만요.
불같은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남편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 만난 지 5개월 만에 저희는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사실 급한 감이 있기는 했죠. 서로에 대해 알아갈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닌가 내심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사람을 오래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 전부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만난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불안한 마음을 뒤로하고 결혼을 진행했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셨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말이죠. 당시에 그냥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의 결혼 생활은 순탄했습니다. 평범했고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시집살이도 없었고요. 남편과 큰 트러블이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자신이 너무 시집살이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며느리만큼은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제사란 재산은 다 절에 보내버렸고 명절 차례에도 음식을 외부에서 주문해 간결하게 딱 끝내시더라고요. 남편도 가정적인 사람이라 주말을 저와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 줬고요. 임신을 했을 때도 육아에 지쳤을 때도 남편 덕분에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길 정도였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무슨 배부른 소리냐, 도대체 뭐가 고민이냐 하시겠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저와 함께 있으면서도 저와 있지 않는 기분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마치 껍데기만 있고 영혼은 저 멀리 가출한 느낌. 바로 옆에 남편이 있는데도 외로운 기분. 그런 느낌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처음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걱정을 하기도 했죠. 여보, 요즘 회사 일 많이 힘들어요?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내가? 아닌데. 회사 일이야 늘 그렇지. 별다른 일 없어. 걱정하게 만들었구나. 미안해. 남편은 별일 아니라고 하면서 웃어 넘겼지만 저는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았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하게 돌아오더라고요. 전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잘 해결됐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몇 번은 사람이 좀 이상하게 행동하더라고요. 얼굴에 온통 나 우울하다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처럼 행동했죠. 그런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을 걸기도 힘들더라고요. 괜히 저까지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고요. 그날도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멍하게 TV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불러도 반응이 없었죠. TV에선 무슨 동물원의 영상이 나오고 있었는데 남편이 뚫어져라 바라보더라고요. 연애 시절 동물원에 가자고 하면 곤란한 표정을 짓던 사람이 별일이다 싶었네요. 그런데 이번엔 남편의 이상 행동이 좀 길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큰맘 먹고 시어머니께 남편에 대해서 직접 여쭤봤어요. 남편이 결혼 전에도 그런 면이 있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니 완전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얘기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이지 그런 표정은 처음 봤어요. 꿈에 나올까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얼굴을 하고 계셨죠. 늘 제게는 웃음만 보여주시던 시어머니의 다른 면을 본 기분이 들었습니다. 큰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좀 정신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 같아서요. 입맛도 없어 하고 무슨 말을 해도 듣고 있지 않고 혹시 그이가 계절을 타나 싶었는데 꼭 계절 때문은 아닌 것 같아서요. 다른 말은 안 하고 집에 늦게 들어온다거나 출장을 간다거나 그러는 것 같진 않아? 그의 일이야 늘 출장이죠. 하지만 특별하게 달라지는 점은 없었어요. 혹시 어머님 뭐 아시는 거라도 있으세요? 시어머니께선 제 얘기를 듣고 길게 한숨을 내쉬며 혼자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셨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나 집중해서 들어봤지만 너무 빨리 말씀하시는 통에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혼자서 생각에 빠져 계시던 시어머니께선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저의 손을 잡아주셨죠. 방금까지 그 무서운 얼굴은 어디로 가고 평소에 다정하신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이 계절을 타나 보다 하시면서 말이죠.
남자들은 그럴 때도 있겠거니 하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달라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신이 따로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시며 제가 너무 마음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알겠다고 대답은 했어요. 하지만 이미 제 머릿속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수상쩍은 행동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었죠. 시어머니께서 남편과 어떻게 얘기를 나눴는지 몰라도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하게 돌아왔더라고요. 전 시어머니와 약속을 한 것도 있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로 마음 먹었죠. 실제로 남편의 이 증세는 그 이후로도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전 연년생으로 두 아이를 낳았고 육아에 지친 전 남편에게 많이 의지하던 시점이기도 했어요. 남편 역시 저와 함께 육아를 하면서 저 혼자 힘들어하지 않도록 무척이나 신경을 써줬고요. 둘째까지 낳고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니까 집이 좀 좁지 않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남편도 저도 아이는 적어도 셋은 가지자고 합의를 했었기에 이번 기회에 좀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죠. 문제의 발단은 이삿짐을 싸면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집엔 남편이 서재로 쓰던 공간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그곳엔 아이 용품들이 쌓이기 시작했지만 엄밀히 남편의 공간이었죠. 남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했지만 전 결혼하면서 남편이 서재를 갖고 싶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가면 꼭 남편의 서재만큼은 크던 작던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 집의 작은 방에 남편의 서재를 꾸몄고 남편 역시 뛸 듯이 기뻐했죠. 이사를 앞두고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워낙 바쁘다 보니 서재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러다 이사 날까지 되어도 짐 정리가 안 끝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서재 짐을 제가 정리하겠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잠깐 고민이 되는지 망설이더니 알겠다고 했죠. 남편은 딱히 버릴 물건이 없으니까 책상에 보관되어 있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박스 하나하나에 태그까지 붙여가면서 남편의 짐을 정리했어요. 그러다 못 보던 보관함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기 처음 이사를 올 때 이런 보관함을 본 적이 없었는데 뭐지 싶었습니다. 이것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자의 감이라고나 할까요? 그냥 못 본 척 넘어가려 했는데 이상하게 보관함이 궁금하더라고요.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지금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후회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결국 전 그 상자를 열어보고야 말았죠. 아마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저의 행동에 대해 손가락질을 하실 수도 있겠죠. 아무리 부부라도 개인의 사생활이 있지 않냐고 말이에요. 뭐하러 그런 것을 여느냐고 혀를 차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전 결론적으로 그 보관함을 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관함엔 앨범과 다이어리로 보이는 노트가 들어있었어요. 앨범엔 남편의 사진으로 가득했죠. 그 옆엔 처음 보는 여자가 웃고 있었고요. 단박에 남편이 과거에 만났던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없으면 이상한 인거에 없으면 이상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내 배우자에게 내가 첫사랑인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저부터 남편 이전에 만났던 남자들이 있을 정도인데요. 물론 이 사진을 보관함에 따로 넣어두었다는 것이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전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넣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사진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있던 사진이었죠. 그 사진에 찍힌 날짜는 충격적이게도 남편과 결혼을 한 달 앞둔 그날이더라고요. 사진 속의 남녀는 굳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노려보고 있었고 배경은 여객선 위로 추정되더라고요. 사진을 보는데 머릿속에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두고 3일 동안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은 날이 있었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카카오톡을 하던 남편이 3일 내내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첫날은 저도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많이 피곤하냐고 괜찮냐고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읽지도 않았더라고요. 다음 날엔 아예 전화를 했는데 폰이 꺼져 있었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은 제게 메리지 블루 아니냐며 말했지만
전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3일 만에 연락이 닿은 남편은 친구에게 문제가 생겨서 연락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그때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진을 보는 순간 그 일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앨범만 보고 넘기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일기장으로 보이는 노트를 펼쳤어요. 역시나 남편이 사용하던 다이어리더라고요. 그 여자와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여행을 다녀온 기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무려 8년의 시간 동안 말이죠. 그렇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8년의 시간 동안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와 헤어지고 저와 결혼을 한 것이었죠. 정말 숨이 턱하고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했는데 왜 결혼을 못했을까? 왜 저와 결혼을 했을까? 오만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비참한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그 여자와 시간을 보낸 남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다이어리엔 그날의 기록이 없었어요. 다만 바닥 맨 아래 사진 한 장이 있을 뿐이었죠. 그 여자가 어린애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과거에 여자 있었고 그 여자랑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혼 한 달 전에 그 여자와 만난 것, 그것도 용납할 수는 없지만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진은 뭔가요? 도대체 뭐라고 받아들여야 하나요? 전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일찍 들어올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걱정스러운 말투로 어디 아프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제 귀엔 그 목소리마저 가증스럽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전 할 말이 있으니까 빨리 집으로 오라고 했고 남편은 4시에 마치고 들어오겠다고 했어요. 전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에게 아직 어린 아들을 잠시만 맡아달라고 하곤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칼같이 퇴근을 했는지 5시도 안 돼서는 집으로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조용한 분위기에 남편이 갸우뚱하며 아이들을 찾더라고요. 전 친구에게 잠시 봐달라고 했다고 말하면서 와서 앉으라고 했죠. 저의 명령조에 남편의 표정이 빠르게 굳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말투로 남편에게 말한 적이 없었으니 아마 남편도 당황했을 거예요.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애들은 친구 집에 맡겼다더니.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요? 지금이 기회야.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도 이번만큼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내가 여보한테 숨길 일이 뭐가 있어. 회사 일만 아니면 다 여보한테 얘기하는데 오늘따라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 무슨 일 있었어? 이사 준비 혼자서만 한다고 화난 거야? 남편은 모든 것을 제게 공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이사 준비를 맡긴 것이 미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남편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전 그런 남편의 말 하나하나가 곱게 들리지 않았죠. 전 옆에 의자에 올려둔 보관함을 식탁 위로 올렸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편의 얼굴색이 확 바뀌더라고요. 남편은 이걸 어떻게 찾았냐고 혹시 안을 봤냐고 물었습니다. 왜? 개인 물건 만졌다고 화라도 내게요? 화를 내야 하는 건 나 아니에요?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알겠는데 아니야. 당신이 만나기 전에 헤어진 사람이야. 나랑 만나기 전에 헤어져? 그런 사람이 결혼 한 달 앞두고 사진을 찍어요? 당신 눈엔 내가 바보처럼 보이나 봐요. 그런 거짓말에 속을 만큼? 그건 오해야. 내 얘기를 좀 들어봐줘. 남편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테니 기회를 달라고 했죠. 솔직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이혼 소리가 올라올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거듭 오해라고 하는 남편의 모습에 전 어디 한번 얘기해보라고 한 발 물러섰죠. 남편은 저와 만나기 전에 10년을 넘게 만난 여자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대학 시절 CC로 만난 사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본 다이어리는 두 사람의 연애 시절의 일부분일 뿐이었던 것이었어요. 그 여자와 결혼을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그 집에 인사를 간 것도 맞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여자 집에서 남편을 가진 적이 없다고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나섰다고 했습니다. 여자 쪽이 많이 잘 사는 집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헤어졌고 그 이후 시어머니께서 저를 남편에게 소개를 했다고 말이죠. 헤어졌다는 사람이 결혼 한 달 전에 사진을 찍어요? 그것도 여객선 위에서? 솔직히 말해봐요. 당신 결혼 전에 3일 동안 연락 안 된 적 있었는데 그때였죠? 그때 이 여자랑 있었죠? 그녀랑 있었던 건 맞지만 여보, 그건 헤어졌는데도 자꾸만 연락 오는 그녀한테 우리 결혼식 청첩장을 전해주려고 만났을 뿐이야. 바로 헤어졌다고.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앞뒤가 맞다고 생각해요? 청첩장을 주러 간 사람이 사진을 찍어요? 그걸 현상까지 해서 보관을 했는데 그걸 지금 믿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남편은 그렇게 여자랑 헤어지고 나서 사실 마음이 좋지 않아 술을 많이 마셨고 그 때문에 병이 났었다고 말하더군요. 부모님께 확인을 해봐도 좋고 병원 기록을 확인해도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시어머니께선 불같이 화를 내시며 제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그런 짓을 하느냐며 제겐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셔서 아예 전화기를 꺼뒀다고 하는데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셨다는 말인데 정말이지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이없다는 얼굴로 웃고 있자 남편이 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이야. 그리고 이 앨범은 우리 결혼하고 나서 회사로 보냈더라고. 자기도 결혼한다고 하면서 청첩장이랑 같이 모든 추억을 정리하겠다고. 잘 살라고 하면서. 내가 만든 것도 아니야. 이런 것들 뭐하러 만들겠어. 다 지난 일들을. 정말이야. 난 그때 헤어지고 당신이랑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해 다 잊었어. 그걸 왜 간직하고 있는데? 전 남편의 구질구질한 변명에 결국은 폭발하고 말았죠. 남편은 버리지 못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 맞다고 하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찍은 사진이라 어디다가 버려야 할지 몰라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까지 왔다고 말이죠. 제 상식으론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는 남편의 말에 전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필사적으로 참았어요. 남편은 조금도 미련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다 버리겠다고 했지만 그 모습마저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전 가빠오는 호흡을 겨우 몰아쉬고는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사진을 들어 올리며 물었어요. 그럼 이 사진 뭐라고 설명할 건데? 여자랑 아이 사진은 뭐냐고요? 사실 그 사람 입양아였거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예전에 있던 입양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때 사진이야. 나도 함께 갔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진이 아직도 남아있는 줄 몰랐어. 당연히 그 보관함에 들어있을 줄은 더더욱 몰랐고. 정말이야. 믿어줘 여보. 남편은 흥분한 저를 진정시키려는 듯 달래는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참 이 변명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 자체가 들지 않았습니다. 전 벌떡 일어나서 시원한 물을 몇 번이나 들이켰어요. 분명 차가운 물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속에 붙은 천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앨범은 바로 폐기 처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못했던 처분을 당장이라도 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제는 화낼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신 한 번씩 우울했던 거 그것도 그 여자 때문이죠? 전 정말 물어보고 싶었던 마지막 질문을 입 밖으로 냈어요. 남편이 흠칫거리며 제 시선을 피하더군요. 그 행동이 충분한 대답이 됐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을 했으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쪽엔 그 여자를 생각하고 있던 것이 분명했어요. 전 이럴 거면 그냥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다른 여자를 생각하는 남자랑 왜 제가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남편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동창회에서 좋지 않은 얘기를 들어 마음이 쓰였을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쓰여요? 그 여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듣고 나니까 마음이 쓰이던가요? 당신은 나나 우리 아이들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당신도 들어보면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거... 미쳤다고 그 사정을 듣고 있어요? 됐어요. 그냥 우리 이혼해요.
전 매달리는 남편을 뿌리치고는 핸드폰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이들까지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죠. 친정에선 당연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 제 말에 어리둥절한 얼굴을 했고요. 저는 자세한 얘긴 나중에 하겠다고 하면서 잠시 동안 친정에서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얘기를 전해 들었는지 시어머니께서 친정으로 오셨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갑자기 찾아온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 하셨고요. 그 모습에 괜히 여기 와서 친정 부모님을 곤란하게 했구나 싶은 마음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자리에 앉자마자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꺼내셨어요. 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 단호하게 거절하는 법이 없던 것이 결국 이런 사단을 만들었구나. 진짜 미안하다, 아가. 그런데 결혼 전에 만났던 그 말은 사실이야. 청첩장 전해주고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서는 얼마나 마셨는지 술병이 났더라고. 참 대단한 사랑이네요. 어머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제게 제대로 말씀 한번 해주신 적 없으셨죠? 제가 그때 그 일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시면서 말이에요. 내 죄야. 내 죄가 크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정말 그년을 만나고 온 것은 딱 한 번이었어. 그 이후로는 전혀 연락이라고는 없었다. 앨범 얘기 나도 들었어. 내가 다 어이가 없더라.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 그래서 따끔하게 혼을 내고 그 앨범도 내가 가지고 왔다. 태워버리든가 하려고. 전 시어머니의 말씀에도 끔찍하지 않았어요. 이미 이혼을 결심한 이상 어떻게 되든 제가 알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죽을 죄를 저지른 것도 맞지만 정말이지 저와 만나면서 다른 생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거듭 말씀하셨죠. 남편이 한 행동을 잊을 수 없는 것도 이해하지만 한 번만 용서를 해줄 수는 없겠느냐고 사정을 하셨어요. 전 생각해 보겠다고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시에 전 정말이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생각이었어요. 실제로 서류를 작성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몰라도 그 사건에 휘말려 있을 때 막내가 생겼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이혼은 하지 말라는 뜻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인 건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고요. 그래서 전 셋째를 핑계로 남편을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남편 역시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하면서 몇 번이나 약속을 했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 정말이지 다른 사람이 됐어요. 멍하게 딴 곳을 보는 일도 없었고 동창회니 뭐니 일체에 참석조차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2년 정도 지나고 저도 남편도 그 일에 대해선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되길 바랬고요.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듯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과 강원도로 스키를 타러 갔어요. 저도 남편도 운동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스키만큼은 예외였거든요.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한다고 스키장은 꿈도 못 꿨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스키장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막내가 돌도 지나 걷기 시작하니 가족끼리 다녀오는 건 어떻겠냐고 했죠. 강원도에는 시누이가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잠깐 맡겨두고 스키를 신나게 타기로 했죠. 그렇게 즐겁기만 할 줄 알았던 가족 여행에 초를 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답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남편은 저와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저녁이 되고 남편이 야간 스키를 타러 가자고 하기에 아이들을 재워놓고 다녀왔어요. 정말이지 추운 날씨가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스키를 타고 남편은 가까운 곳에 오랜만에 데이트를 기분 내자고 하더니 근처에 야경이 좋은 곳으로 차를 돌리더라고요. 가다가 커피점에서 따뜻한 커피까지 들고 말이죠. 남편이 커피를 가지러 간 사이 차에 혼자 남아있던 전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 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의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저장조차 되어 있지 않는지 11자리 숫자만 떠 있었죠. 전화를 받지 않자 끊기는가 싶더니만 다시 울리더라고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울리는데 혹시 회사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처음 듣는 목소리의 여자가 다급하게 말하더라고요. 전화 끊지 마. 왜 자꾸 내 전화를 피하는 거야? 잠깐만 만나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야? 누구세요? 전화 어디다 거셨습니까? 전 의아한 목소리로 묻자 상대방이 숨을 몰아쉬며 말을 멈추더라고요. 전화가 끊어진 것도 아닌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 누구냐고 다시 물었죠. 그랬더니 잘못 걸었다고 말하며 전화를 냅다 끊더라고요. 전 별일이 다 있다 싶어서 그냥 전화를 내려놨습니다. 때마침 남편이 차로 돌아왔어요. 전 방금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전화를 받자마자 그게 무슨 예절인지 모르겠다고 한마디를 했죠. 그런데 제 얘기를 듣던 남편의 얼굴이 묘하게 당황스러운 표정도 아니고 화가 난 표정도 아닌 뭐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 어려운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 건 야경을 보기 위해 전망대에 도착하면서였어요. 분명 자신이 제게 권했으면서 야경을 보면 감탄을 하는 것은 저뿐이더라고요. 남편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집중을 하지 못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전 무슨 일이냐고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냐고 물었죠. 남편은 아까 전화 온 여자가 뭐라고 하더냐고 물었습니다. 말했잖아요. 받자마자 전화 끊지 말아달라고 하더니 왜 피하냐고 물었다고요. 아, 말 하나 안 한 것이 있는데요. 만나달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하던데요. 그 말 말고 다른 소리는 안 했어? 남편의 반응에 순간 전 이 전화가 잘못 걸린 전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바로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죠. 남편은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거의 잊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을 말이죠. 전 왜 그 이름을 또 들어야 하나 싶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남편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얼마 전부터 전화가 계속 와서 차단을 해두었는데 번호를 바꿔가며 전화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을 꼭 만나야 한다는데 만날 이유가 없다고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이죠. 당신이 무슨 여지를 주거나 한 건 아니죠? 따로 연락을 했다거나. 그럴 리가. 절대 아니야. 그때 약속했잖아. 남편은 결단코 자신은 그 여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확실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전 알겠다고 말하곤 남편을 믿겠다고 했어요. 말론 그렇게 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은 의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여자 쪽에서 저렇게 나오는데 과연 남편이 확실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자꾸만 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즐겁게 출발한 가족 여행이라 웃으면서 보내고 싶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턴 웃음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런 저의 불안은 남편도 눈치채질 못했는지 오후에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고는 핸드폰을 새로 장만해서 왔더라고요. 아예 번호를 바꾸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새 번호를 돌리면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자동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는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연락 올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저를 안심시키는데 잠깐이라도 남편을 의심했던 것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 몰랐어요. 이 일이 나중에 더 크게 터질 것이라곤 말이죠. 아이들이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니까 저한테도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일을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인과 함께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볼일을 보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거래처에서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하는 바람에 꽤나 멀리까지 나왔어요. 집에 가는 길에 남편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게나 사가야겠다 하고 버스 밖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신호를 받고 기다리는데 횡단보도 앞으로 낯익은 남자가 지나가더라고요. 남편이었죠. 지금이라면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왜 바뀌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최근엔 업무를 옮겨 외부로 나가는 일이 잘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던 전 경악할 만한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어떤 여자의 어깨를 안아주며 다독이는 모습이었어요.
전 너무 놀라 버스에서 당장 내리고 싶었지만 정류장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었어요.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정류장에서 내려 남편을 확인한 횡단보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자리에 도착했지만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함께 있던 여자도 말이고요. 주변을 돌아다니며 남편을 찾았지만 결국엔 허탕이었답니다. 남편에게 전화도 걸어봤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그렇게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온 전 복잡한 마음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전 아마도 제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행복 회로를 돌려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는데도 아무것도 묻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스스로 본 장면에 대한 확신이 없었거든요. 아마도 마음 한구석에 내가 헛것을 봤으면 좋겠구나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날 고민 끝에 전 남편을 만났던 그 장소로 다시 나가봤습니다. 그리고는 횡단보도 앞 커피 전문점에서 자리를 잡고는 하염없이 횡단보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낯익은 여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전날 만났던 여자인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 다른 의미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몇 년 전 저희 가정을 파탄 직전으로까지 몰아넣었던 남편의 전 여친이었어요. 전 설마 남편이 어제 만난 여자가 저 사람은 아니겠지, 아니어야 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그 자리에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저의 바람대로 남편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전 그저 제가 잘못 본 것이라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날의 일들이 조금씩 희미해져 가는 어느 날이었어요. 새로운 거래처에 인사를 다녀오는 길이었죠. 지인이 큰 건수를 잡았다고 축하의 의미로 점심을 근사하게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교의 브런치 가게로 향했습니다. 저 사람 형부 아니에요? 언니, 저기 저 앞에. 형부라고? 어디? 형부가 어디 있어? 아니, 저기 저 건물 앞에 걸어가잖아요. 저 골목으로 들어가는데요? 옆에는 누구예요? 여잔데? 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인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하고는 남편과 여자의 뒤를 따라갔죠. 지인도 얼떨결에 저를 따라 움직였고요. 두 사람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전 순간 그 모습에 움직일 생각을 조금도 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이 들어간 곳은 모텔이었거든요. 지인도 당황하는 목소리로 이게 무슨 일이냐고 했고요. 전 굳게 마음을 먹고 모텔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간 사람과 일행이라고 말하며 방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지인이 엘리베이터를 확인했는지 저에게 5층이라고 알려주었고요. 모텔 주인은 어디를 들어가냐고 저희를 막아섰지만 전 바로 밀치곤 엘리베이터를 타고 따라갔습니다. 5층까지 올라갔는지 시간이 억만년 정도 걸린 것 같았어요. 5층에 멈춰서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전 내리자마자 남편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갔을까 두리번거렸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전 한 걸음에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모텔 문을 잡고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성큼성큼 다가갔죠.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당신이야말로 이 시간에 그것도 모텔에 무슨 일이에요?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이게 다 일이 좀 있어서. 일? 일은 무슨 일이에요? 모텔에서 여자랑 무슨 일인데요? 저는 막아서는 남편을 밀치고는 모텔방 안으로 들어갔죠. 지인은 남편을 붙들고 무슨 낯짝으로 저를 막아서냐고 큰 소리를 쳤고요. 모텔방 안으로 들어간 전 정말이지 엄청난 광경을 직접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텔방엔 남편의 전 여친과 그 여자의 자식으로 추정되는 아이 둘이 있더라고요. 큰애는 우리 첫애 또래보다 조금은 더 나이가 많아 보였죠. 아이들은 잔뜩 굳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 여자는 저의 등장에 놀란 표정을 짓는 것도 잠시 시선을 아래로 내리곤 아이들의 손을 꼭 잡더라고요. 전 숨이 막히는 충격과 함께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목소리를 내서 물었어요. 왜
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남편이랑 모텔에서 왜 만나고 있는 건데요? 이번이 처음 아니죠? 얼마 전에도 우리 남편 만났죠? 뭐예요? 왜 우리 남편을 만나고 있는데요? 여보, 나랑 얘기하자. 정말이지 아무 사이도 아니야. 내가 다 설명할게. 나랑 얘기해. 이건 놔요. 당신한테 듣는 거나 이 여자한테 듣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는데요?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여보, 나랑 얘기하자고. 남편을 어떻게든 저를 모텔에서 끌어내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을 뿌리치고 그 여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서 빨리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뭐가 억울한지 대뜸 눈물부터 흘리기 시작했죠. 아이들은 엄마가 울기 시작하니까 자기들도 덩달아 따라 울기 시작하더군요. 모텔방은 금방 우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여자와 아이들이 불쌍한지 잔뜩 찌푸린 얼굴로 자신과 나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전 제 몸을 잡고 있는 남편의 손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지금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데? 당신 이 상황에서도 저 여자가 안쓰럽고 저 아이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나는요? 우리 애들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여보, 사정이 딱해서 내가 도와준 것뿐이야. 자세히 얘기할 테니까 불쌍한 사람들 이만 두고 나가자. 불쌍? 지금 불쌍하다고 했어요? 정말 이제 나도 지긋지긋해요. 다 끝났어. 두 번 다시 얼굴 보지 말자고. 전 남편의 뺨을 강하게 한 대 쳐 올리곤 빠른 걸음으로 모텔방을 나섰습니다. 제게 맞을 것이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남편이 뺨을 붙들고는 멍한 얼굴로 서 있기만 했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남편이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저를 부르며 따라왔죠. 지인은 급하게 문을 닫으면서 남편에게 당장 꺼지라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서러웠습니다. 남편이 전 여친을 아직도 만나고 있다는 사실도 화가 났지만 제 앞에서 그 여자의 편을 들고 있는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 들어온 전 남편의 짐을 급하게 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나갈까 생각했는데 옆에서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왜 제가 나가야 하느냐고요.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전 남편의 짐을 챙겨 문 앞에 놔뒀습니다. 곧 남편이 저를 따라왔는지 문을 열려고 하더라고요. 이미 현관 비번을 바꾼 전 모르는 척 가만히 있었습니다. 당황한 남편은 몇 번이나 벨을 누르며 저를 불렀지만 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전 시어머니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 더 이상은 그 사람이랑 못 삽니다. 그렇게 좋아 죽는 전 여친이랑 살라고 하세요. 제가 이혼할 테니까 그 사람 데리고 가세요. 아가,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전 여친이라니. 전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어머니 아들 데려가셔서 얘기 들어보세요. 전 단호하게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죠. 얼마 뒤 시어머니 소리가 들리면서 남편과 얘기를 하는지 뭘 하는지 집 앞이 소란스러워지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선 당장 나가 죽으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전 그 총극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밖이 조용해지더군요.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데려가셨나 보다 싶었죠. 전 정말이지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분노로 뜨거웠던 머리가 차갑게 식더라고요. 저는 종이를 꺼내서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에 관해서 하나씩 적어 나갔습니다. 첫 시작은 이혼이었죠. 그 다음은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위자료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이혼은 남편의 바람이 사유였기 때문에 아이들 양육비를 포함해서 위자료까지 확실하게 할 생각이었거든요. 아침이 되고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밖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오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아이들과 살 집이 될지도 모르는 이곳에 남편을 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전 단호하게 밖에서 보겠다고 했죠. 약속 시간보다 이르게 도착한 전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남편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까칠한 얼굴로 저를 보자마자
자신의 얘기를 조금만 들어달라고 했어요. 전 어디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심정으로 가만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우선 장소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건 맞는데 절대 여보가 생각하는 상황 아니야. 너무 사연이 기고해서 내가 좀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야. 남편의 폭력 때문에 못 견디고 이혼을 하려고 했대. 근데 양부모라는 사람들이 절대로 이혼을 안 된다고, 이혼할 거면 파양한다고 했다고 하잖아. 그래서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을 했대. 양부모한테 돌아갈 수도 없고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고, 나밖에 없어서 나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하겠어. 그래서 좀 도와줬을 뿐이야. 그 외에 다른 일이라곤 조금도 없었어. 남편의 구구절절한 설명을 끝까지 들었던 전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 여자의 인생이 불쌍하지 않다고 한다면 거짓말이죠. 폭력적인 남편은 물론이고 매정한 양부모까지 같은 여자로서 그 여자가 겪어온 삶이 마음 아픈 것은 저도 공감을 하죠. 하지만 그런 상황을 왜 남편이 도와줘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걸 당신이 도와줘야 하는데요? 아니, 어디까지 도와줄 생각으로 모텔까지 드나들면서 다닌 건데요. 아이들도 아직 어린데 모텔에서 숨어 지내라고 할 순 없잖아. 그래서 작은 집이라도 얻어줄 생각으로. 집? 집을 해줄 생각이었어요? 당신 미쳤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과거 만났다가 헤어진 여자가 이혼했다고 살 집을 구해주고 매일같이 다니면서 봐주겠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당신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사연이 너무 딱하잖아. 나중에 사정이 좋아지면 갚는다고 하니까. 전 남편의 말을 듣고 빽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제 머리론 도저히 상상이 가질 않았죠. 하지만 남편은 제게 미안한 건 사실이지만 자신이 잘못한 일이 뭐가 있느냐는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인간적 도리를 다했을 뿐이라는 거죠. 전 그런 남편의 행동에 완전히 질려버렸고요. 이 상황에서도 저를 어떻게든 설득시키려는 남편의 모습에 더 이상 참고 싶지도 않았고요. 의지할 곳이라곤 나밖에 없다고 하잖아. 어떻게 안 도와줘. 그리고 이미 집도 얻어줬고 내일이면 입주도 할 거야. 그럼 앞으로 다시 볼 일 없을 거고. 집을 벌써 해줬어요? 내일이 입주? 그렇게까지 해줬으면서 다시 볼 일이 없다고? 당신 정말 날 뭐로 보는 거예요? 됐어요. 당신과 더 이상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깔끔하게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자고요. 나도 우리 아이들도 당신 같은 사람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며 제게 그저 그 여자를 가엾게 여겨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낼 테니 확실하게 도장이나 찍으라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을 어떻게든 저를 붙들고 싶어 했지만 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죠. 집에 들어왔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과 결혼하며 지냈던 모든 순간들이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얘기를 들으셨는지 전화가 오셨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전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만난 변호사를 통해 이혼의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여자가 저를 찾아온 것이었죠. 저희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집으로 왔더라고요. 정말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때마침 아이들이 유치원을 갔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아이들에게 못 볼 것을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찔하더라고요. 그 여잔 차분하게 남편과 아무런 사이가 아니었으며 파양까지 당하고 나니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봐요. 당신 정말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서 우리 남편에게 연락을 한 건가요? 결혼한다는 남편에게 과거 만남에서 찍은 사진을 앨범으로 만들어서 보냈던 당신이 몇 년 전에도 만나달라고 전화 걸었었죠? 나랑 통화한 적 있잖아요, 당신. 제 말에 방금까지는 청순 가련 여주인공처럼 앉아있던 여자가 단박에 표정을 바꾸더라고요. 그러고는 거기까지 눈치를 챘으면 빨리 이혼을 하라고 말했죠. 당장이라도 그 여자의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뺨이라도 한 대 쳐 올리고 싶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그 여잔 당당하게 말했어요. 미련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연애를 할 때도 늘 저를 첫 번째로 생각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제 인생에서 그런 남자를 또 어디서 만나겠어요. 그래서 흔들어 보려고 앨범 보냈고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연락을 줬는데 단호하게 밀어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잖아요. 내 상황을 그 남자가 그냥 보고 넘길 사람이 아니죠. 전 이번 기회를 악착같이 이용해 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혼해줘요. 당신은 그 남자 아니더라도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텐 당신보단 내가 더 어울려요. 내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요. 정말이지 말인지 개 짖는 소린지 알 수 없을 소리를 듣고 있던 전 당장이라도 집을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잔 빨리 이혼을 결정 내리라고 하곤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다르게 당당하게 나갔어요. 정말이지 전 미친 듯이 소리도 지르고 싶었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런 소리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전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고는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그 여자가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전 녹음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혼에 쓸 증거로 사용할 생각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전 그 파일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곧 전화가 왔죠. 여보,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그 사람 만났어? 여길 알려준 사람이 당신이잖아요. 그랬으면서 나한테 만났냐고 물어요? 이제 속 시원해요? 그 여자가 나한테 찾아와서 이혼하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던데 내가 어디까지 참아줘야 하나 모르겠네요. 남편은 결단코 그런 일이 없었으며 자신도 속았다고 하소연을 했죠. 여자와 대화를 하면서 남편이 어느 정도 속았을 것이라고는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걸 직접 남편 입으로 듣고 있자니 한숨이 나왔어요. 전 남편에게 다 필요 없으니까 그 여자의 말대로 이혼을 하자고 말했죠. 곧 변호사가 찾아갈 테니 합의를 하자고요. 재판까지 가는 건 서로 간에 피곤할 테니 빨리 정리를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흉계를 꾸며 우리를 갈라서게 하려고 하는데 그 장단에 맞춰줄 필요가 없다는 소리도 하는데 참 웃음이 나왔습니다. 전 다시 볼 일 없을 것이라고 하고는 앞으로 할 말이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 하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 당연히 남편의 연락도 시어머니의 연락도 차단해버리고 집도 이사를 했죠. 그 일이 터진 지 약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도 서류 정리를 하지 못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몇 번이나 서류를 보냈지만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소송을 진행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자꾸만 아빠를 찾는 모습에 쉽게 결심이 서지 않더라고요. 왜 아빠와 함께 살지 않느냐고 아빠는 어디 있냐고 묻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난감하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남편에게는 편지도 왔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 집을 정리하고 앞으로는 아무런 도움 주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정신이 나갔었다고 하면서 용서해 줄 수 없겠느냐 내용이었습니다. 거기다 요즘은 어떻게 알았는지 회사나 집으로 선물을 보내기도 해요. 저나 아이들 생일과 같은 기념일들은 물론이고 명절 때도 빠지지 않고 친정까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약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을 볼 때마다 힘이 듭니다. 이혼이 정말 정답일까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딱 눈 감고 남편을 용서하는 것이 맞을까요?